무서운 그림인가요? 어떠세요? 아까 그처럼 잠깐 한 30초 정도만 봐주세요. 아르놀트 베클린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메두사고요. 제목이요.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머리카락은 뱀이에요. 메두사는 아주 무서운 신화 속의 인물이죠. 우리의 선입관에 의하면 굉장히 무서운, 메두사를 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뭘 얼마나 그렇게 죽을 죄를 져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뱀을 머리카락 대신 달고 살다가 죽어야 했는지,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모든 신화들이 다 한 가지 딱 정설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대체로 보면은 이 여자를 싫어했던 여신이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는 메두사가 잘못했다. 뭐냐면 내가 아테나 여신보다 예쁘다 하고 자랑하고 다녀서 아테나 여신이 노여워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 하나는요, 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메두사를 얘가 너무 예뻐서 얘를 취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얘를 납치해서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화가 나서 얘한테 이런 벌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 입장이고, 아테나가 뭔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왜 얘를 벌 주는, 포세이돈을 벌을 줘야지. 그래서 그런 그 여신의 잘못된 판단,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데요. 그래도 그런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이성이 확 나가버리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뭐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서 내가 아테나 여신보다 예쁘다고 하고 다녔더라도 여신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아테나 여신이 저주를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메두사는요, 바다의 신들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바다의 신들의 이제 세 딸이 있었는데 막내예요. 근데 위에 언니 둘은 불공평하게도 불사의 몸이었어요. 얘만 언젠가 죽는 필사의 몸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자매가 메두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이 두 언니들은 메두사를 데리고 망자들의 왕국 근처에 있다고 알려진 머나먼 서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화에 굉장히 먼 곳이 서쪽이었나 봐요. 머나먼 서쪽으로 가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구에게도 피해도 입히지 않고 그냥 셋이서 좀 외롭게 그냥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은 이제 이 그림도 굉장히 묘하죠, 느낌이.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기 전인 것 같아요. 메두사를 이 그림은요, 유진 버먼이라는 화가가 그렸고요. 제목이 석양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메두사 가로 닫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무슨
파슬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여기는 아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무슨 창고 같은 데로 얘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맣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금발이 이제 곧 뱀으로 변하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아마 아테나 여신이 얘를 데리고 어떤 창고 같은 곳으로 끌고 가서 감금을 시켜놓고 저주를 내리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두사가 어떻게 죽는가, 태어나서 살았던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메두사에 얽힌 모든 얘기는 다 메두사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는 신화에서는 항상 영웅이 주인공이니까요. 괴물을 죽이는 영웅이 주인공이고, 이 이야기, 메두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막 얼굴을 찌푸리고 두려움에 떨며 약간 비겁하게 몸을 빼고 있는 페르세우스예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여자가 메두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자, 보시면 아테나 여신하고 헤르메스가 뒤편에서 메두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아테나 여신과 헤르메스가 페르세우스를 지켜주고 있어요. 치사하게 1대3으로 이렇게 한낱 여린 여자를 아무 힘도 없는. 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러 갔을까요? 머나먼 서쪽 나라까지. 이 페르세우스는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가 또 엄한 데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어머니는 다나에예요. 다나에라는 여자예요. 다나에라는 클림트의 그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이제 보면 굉장히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그림이에요. 다나에가 태어났을 때 신탁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나에를 아주 어릴 때부터 지하 독방에다가 가둬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나에가 너무나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제우스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변신을 해서 얘를 찾아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느냐. 이 너무 철통 같은 수비방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빗방울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스며들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죠. 조금씩 스며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빗방울이 황금 빗방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넘어간 거라는 얘기도 해요.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독방에 갇혀있던 다나에가 제우스에게 넘어가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커다란 괴짝에다가 넣어갖고 다나에랑 아이를 같이 강물에 떠내려 보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괴짝이 흘러서 어느 섬에 닿아요. 이 섬에서 이제 다행히 어떤 마음씨 좋은 어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아이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이 어부의 형이 또 하필이면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 왕이 또 여자를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네 집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세우스가 굉장히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항상 엄마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은 얘를 어떻게든 엄마에게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가서 메두사의 목을 베어와라. 아무 잘못 없는, 아무 원한이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얘를 거기 보내면 메두사의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제우스, 자기 아들인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수족처럼 부리던 헤르메스를 비서로 딸려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여신, 평소에 눈에 가시 같은 메두사를 이 기회에 완전히 죽여버리자. 그리고 또 도와줍니다. 참 아무런 그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모든 방법을. 그래서 이 메두사를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메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니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일단 모르고 얘가 머나먼 서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세 자매를 지키고 있는 또 자매들이 있었어요. 약간 그 괴물에 비슷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는요, 두 자매는 눈알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같이 썼대요. 그래서 자기 눈을 다 쓰고 나서 또 뺏어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쓰다가 또 뺏어 주고 이러는 식이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이 메두사 자매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냥 가면은 그냥 상대가 안 되니까 누나를 건네줄 때 둘 다 눈이 안 보일 때 잽싸게 그 누나를 뺏어라. 그리고 대답을 해줄 때까지 그것을 돌려주지 마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위치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메두사의 눈을 보면 돌로 변한다 그랬죠. 돌로. 그 눈을 본 사람이 돌로 변한다고. 그래서 이제 메두사가 잠이 든 사이에 목을 베어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헤르메스는 얘한테 날개 달린 투구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이거 날개 저기 신발과 이 투구는요, 이거를 쓰면 상대방이 자기를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이 또 있어요. 그거를 신으면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빌려주고요. 그리고 아테나는 이제 방패를 들고 옵니다. 얘가 자고 있다가 눈을 죽이려고 할 때 눈을 갑자기 뜨면 너가 돌이 되니까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방패에 비친 메두사를 보고 목을 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방패에 이 메두사의 모습이 비쳐 있어요. 옆에서 이제 방패도 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는 일단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도 얘를 보지 못하고요. 신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아테나와 헤르메스가 도와주고 있고요. 방패에 비친 모습을 잠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칼로 단번에 목을 베서 죽입니다. 메두사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여 영웅이 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이제 안고 돌아가죠. 자기가 죽였다는 증거로. 그래서 이 메두사를 탁 들이대면 사람들이 다 돌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공주, 바다 괴물에게 사로잡힌 에티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원래 영웅이 누구를 구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페르세우스는 그렇게 여자도 얻고 아테나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국 메두사의 목을 아테나에게 줬어요. 페르세우스가. 그래서
아테나 여신은요,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자기가 들고 다니던 방패에요, 그 목을 박았어요. 메두사의 얼굴을. 그래서 그 방패만 봐도 사람들이 돌로 다 변해버리는. 그리고 헤르메스도요, 그 메두사를 죽일 때 사용한 신발, 투구, 자루 이런 것들을 또 선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입장에서 본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유발시킨 페르세우스가 태어났을 때 예언 기억하시잖아요. 다나야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우스에 대한 할아버지를 죽일 것이다죠. 근데 그 예언은 어떻게 됐나? 자, 다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를 또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됐는데 어느 날 원반 던지기 경기를 자기 그 아버지에게도 갔어요. 그래서 다 됐는데 아버지하고도 뭐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죠. 근데 원반 던지기 경기를 하다가요, 원반이 잘못 날아가서 결국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엉뚱하게 실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메두사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메두사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좀 누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이고요. 이게 제목은요, 팔라스 아테네예요. 예, 여기에 보면 이 메두사의 머리가 갑옷에 박아놓은 그림입니다. 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죠, 전쟁의 신 아테나. 그래서 이 아테나는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머리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테나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딱 태어났대요. 그래서 전쟁의 신인데 어린 시절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의 이름이 팔라스예요. 매일 둘이 막 시합하고 뭐 칼싸움하고 절친하게 무술 시합하고 놀았는데 어느 날 이 광경을 본 제우스가 약간 오해를 한 거예요. 팔라스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제우스가 죽여버렸어요, 팔라스를. 그래서 아테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팔라디온이라는 조각상도 만들어주고요. 자기 이름 앞에 그녀의 이름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팔라스 아테나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 메두사의 목을 이제 받고 완전 무장을 한 아테나 여신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메두사의 잘린 목에서 또 포세이돈의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세이돈과 메두사의 피가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페가소스에 비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크리사우스라는 그런 황금 칼을 가진 남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페가소스는 제우스를 위해서 벼락을 날라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에바, 프리마, 판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글씨가. 간판 걸어놓고 약간 장사하는 분위기. 예, 여기 그림에 나타난 여러 화가들이 판도라를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림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거만해 보이지 않나요? 판도라가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 포즈와 표정과 장쿠쟁 그림이고요. 루브르 미술관 가시면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판도라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래서 하지 말라는, 상자를 열지 말라 그랬는데 열었다가 깜짝 놀라서 닫았는데 온갖 나쁜 것들은 다 나왔는데 그렇게 또 막판에 닫아버리는 바람에 희망은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또 오랫동안 반복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판도라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참 뭐라고 섣불리 의견을 내놓기가 힘든 주인공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을 깔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상으로 그린 화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그림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약간 슬픈 인어 분위기, 인어 공주 분위기. 예, 이 그림은요, 자, 쥘 조세프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그린 제목 판도라입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상자 하나를 꼭 그냥 들고요.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절망의 끝까지 몰려있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데 이 표정은 좀 어두워 보이고요.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림 속에서 판도라가 행복해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세 번째 그림 보실까요? 자, 이제 판도라에 관한 여기는 좀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림이죠. 코시모 그림이고요. 피에르 디 코시모 그림이고, 자, 이거는 지금 그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라 나무판에 유채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요. 이게 지금 흙으로 만든 인간의 형상을 한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도 이것도 조각상인데 여기다가 지금 숨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 굉장히 우리에게 인간의 편에 섰던 몇 안 되는 신 중에 한 명,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사사건건 그 제우스에게 반항을 하고 인간의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운 털이 박혔죠. 신들에게. 그래서 신들이 굉장히 프로메테우스를 괴롭히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잘 좀처럼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 신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판도라라는, 이것도 신들이 굉장히 여러 번 꼬아서 결국은 프로메테우스가 사랑하는 인간 전체에게 타격이 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치사한 방법의 복수를 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입니다. 에피메테우스예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죠? 이제 막 한 여자를 맞이하면서 야 어서 와,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여자가 판도라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시골 아낙네처럼 그려져 있죠. 판도라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너무나 영리하니까 쟤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뭐를 해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요. 신들이 공략한 게 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약간 프로메테우스보다 좀 멍청하고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뭐 여자도 좋아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에피메테우스를 공략하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프로메테우스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한테 너 신이 너한테 뭐 선물 주는 거 있으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에피메테우스 알았어 그랬는데
그 선물이 여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형의 경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덥석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이제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판도라는 애초에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어쩌면 인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은 그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모든 왕국에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까 미노스 왕에게 다이달로스가 있었다면 제우스에게는 헤파이스토스라는 만능 발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그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여자를 빚을 때요. 이제 헤파이스토스는 불의 신이에요. 불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명령도 있고 해서 이제 나섰고 그 다음에 이 불의 신은 막 형상을 만들겠지요. 표면으로 보이는 것,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아테나 여신이 도와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이 가담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여자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평소에 프로메테우스가 다 싫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다 달려와서 나도 뭐 하나 줄게, 나도 뭐 하나 줄게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 우아함, 손재주, 설득력 이런 모든 것을 다 받게 돼요. 신들의 모든 선물을 다 받은 것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는 신들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선물의 목적이 복수잖아요.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이 복수여서 판도라는 99%의 선과 1%의 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1%의 악이 더해지는 바람에 사랑이 아니라 유혹의 존재가 되고 위험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판도라를 만들었던 헤파이스토스라는 인물이요. 인물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모처럼 본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렇게 그다지 썩 그렇게 막 훌륭한 외모를 지니지는 않았던가 봐요. 다리를 또 절었대요. 그래서 절름발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제우스하고 헤라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헤라 편을 뒤로서 제우스가 던져버려서 올림푸스 산에서 집어 던졌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이걸 창피해서 헤라가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서도 던졌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서 한없이 추락을 하다가 어떤 이제 그 바다의 여신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헤라에게 앙심을 품고 한 번 앉으면 누구도 이렇게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사슬이 달린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헤라에게 선물로 보내요. 근데 그 의자는 겉으로 보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헤라가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딱 앉았는데 사슬을 묶여버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디오니소스가 헤라를 구하기 위해서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쓴 방법은 뭐 뻔하지요. 술을 막 먹여갖고 얘를 헤라를 풀어주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헤파이스토스는 그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했어요. 제우스가 이제 짝을 지어줬는데, 아프로디테의 눈에는 차지가 않았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그 전쟁의 신 아레스하고 맨날 또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헤파이스토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서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물을 확 던져가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신들을 다 불러다가 창피를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동생은 형이 옆에서 열심히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인간에게 모든 재앙을 가지고 올 이 판도라라는 선물을 홀라당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림도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판도라라는 그림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아주 유명한 스캔들이 얽혀있는, 삼각관계 스캔들이 얽혀있는 이 여자가 이제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제인 버든이라는 여자인데, 이 제인 버든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와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연인이기 이전에 이 윌리엄 모리스의 아내였고요. 윌리엄 모리스와 또 이 로세티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모리스도 두 사람이 그런 불륜의 관계라는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두 사람이 그렇다고 뭐 이혼하고 결합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로세티는 워낙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를 모델로 해서 많이 그리기도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묘한 표정이죠. 네. 예뻐요? 저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상자의 크기도 화가들의 상상 속에서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또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아주 유명한 여류 시인의 오빠인데요. 동생은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순수한 사랑에 관한 시를 쓴 반면 오빠는 굉장히 그런 육체적이고 욕망에 관한 그런 그림과 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어찌되었거나 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기의 연인을 모델로 해서, 이 여자를 모델로 해서요,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제 판도라도 있고, 페르세포네라고, 그 지하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당해서, 지하에서 반년, 그다음에 이 지상에서 반년을 살아야 했던 페르세포네를 또 이 여자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도 있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묘한 느낌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화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린 사람이에요.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그림인데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워터하우스의 그림 때문에 신화에 대한 그림을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워터하우스 화집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상상도 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자 모델이 한 명이었나봐요. 다 똑같아요, 얼굴이. 님프도 이런 얼굴, 네, 판도라도 이런 얼굴, 비슷비슷한데 굉장히 예쁘죠. 이 선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제 워터하우스는 이 상자를 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아까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판도라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무 생각 없는 판도라가 모든 아름다움과 유혹으로 치장을 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어 왔는데 신들이 결혼 선물이라며 상자를 주었고 그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으나 도대체 누구에게 정을 붙이고 살았어야 했을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집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또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다 유혹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들에 의해서 이미 짝이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없었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덜렁 지금의 이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조차 없고 그러면 무엇을 공유하고 무슨 화제로 대화를 할 것이며 뿌리도 없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상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수없이 상상하고 상자와 말도 해봤을 것 같고 외로울 때 늘 이렇게 상자에게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이 그림도 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걸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상자 하나고 그것이 악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열지 않겠어요. 신들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을 어떻게 열어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은 판도라가 나쁘다.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화에 관한 얘기들을 쓰고 또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것들은요 막 이렇게 서로 다 이 안에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화라는 덩어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막 그래서 저처럼 막 사람 이름도 외우기 힘들고 막 이런 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너무 궁금한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 원형이 되는 이야기들 뭐 섹스피어든 뭐든 간에 다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궁금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림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신화학자 시험 볼 것도 아닌데요. 이거를 계보를 다 알고 누구의 딸이 누구고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아주 쉽게 도와주는 것이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림들이 없이 그냥 텍스트만 막 보면 좀 이 이미지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을 했구나.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까처럼 그 미노타우로스를 그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다들 테세우스만 그렸는데 왜 그 화가는 이 미노타우로스를 그렸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 지엽적으로 계속 그 가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제 이런 덩어리들이 저한테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러면서 왜 모든 뿌리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원형에 있는 것들은 그림과 이야기와 음악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글이란 것은 늘 무엇에 관해서 쓰는 것이지 제가 소재 없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다고 성인들처럼 막 명언집 같은 거를 쓸 수도 없는 주제니까 뭔가를 소재를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 그림 쪽도 있고 이제 음악 쪽도 있고 이랬는데 처음에 오늘 강의를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그림과 여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행 그렇게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좀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신화도 괜찮으냐고 하셔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제 저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얘기를 다시 꺼내 봤는데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오신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갔다 오셨던 중에서 좀 재밌는 곳이 있었다면 또 마음에 드는 화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 그림도 찾아보시고요. 같은 또 동시대의 그림도 찾아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은 또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또 주인공이 있었으면 아리아드네 이렇게 찾아보면 쫙 또 그림이 나오고 또 아리아드네에서 연결돼서 계속 주인공들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